자, 오늘 대책이 이제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인상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유세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 되는 세금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종부세 대상이 1주택자인 경우는 기준시가 9억 이하인데, 9억 초과분인데 이걸 갖다 9억에서 6억으로 좀 낮추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평균 7억이 넘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대책 중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과거 역대 정권별로 주택가격 흐름이나 동향이 어땠느냐, 이 흐름을 이해를 한다면은 향후 주택 시장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전망하는데 좀 활용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때 지금 자료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해서 함축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KB 주택가격 매매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수가 86년도부터 쭉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흐름을 이제 이해하시는데 이런 주택가격 지수를 좀 활용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지수를 가지고 제가 좀 그래프화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쭉 우리가 86년부터 쭉 이 통계를 작성해 왔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보시면요, 세 번의 폭락기와 세 번의 침체기와 세 번의 상승기에다가 최근에 4차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전국하고 이게 서울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전국하고 서울을 나눠서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서로 어떤 동기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시차를 가지고, 약간의 시차를 가지고 동기화 현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 시기에는 지방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서울 아파트는 좀 침체되는 이런 현상을 또 보였던 시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점에 있어서 어떤 입주량에 의한 맞냐 적냐, 과소에 의한 차이에 의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이제 수도권은 무섭게 오르지만은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침체기로 지금 접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좀 서울시만 가지고 좀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만 놓고 본다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세 번의 폭락기, 세 번의 침체기, 세 번의 상승기에다가 지금 4차 상승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우리가 전두환 정권부터 쭉 시작을 해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자, 노태우 정부 때 쭉 올랐죠. 오르다가 한번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급하게 조금 오르다가 다시 폭락을 합니다. 자, 이때 폭락기가 언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F 사태로 인한 폭락기였죠. 했다가 다시 또 이게 거침없이 오릅니다. 거침없이 오르다가 한번 어느 정도 이게 좀 주춤합니다. 주춤하다가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가파르게 오르게 되죠. 가파르게 오르다가, 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폭락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가 국제금융위기 사태죠. 그리고 나서 MB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침체기를 맞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이렇게 오르는 이런 추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자, 폭락기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폭락기는. 자, 여기에도 한 2년 정도. 자, 우리가 IMF 때 서울이 됐건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기간 자체는 상당히 짧았습니다. 한 1년, 한 2년이 좀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에 이제 폭락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올랐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폭락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간이 짧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침체기가 있을 때는요, 이런 침체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승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상승이 됐던 거고, 그러면서 다소 숨쉬기, 숨고르기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고요. 이런 침체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침체기는 왜 첫 번째 이유냐?
여기는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 입주 시점하고 같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침체기가 있었던 거고요. 자, 여기에 또 침체기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보금자리 택지 개발지구라든지 우리 반가구 아파트라는 그런 영향이 컸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외에는 대부분이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한 폭락, 외부 요인에 의한 폭락이 이제 주 원인이 많았고요. 그 위에는 대부분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격을 이끌어왔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 좀 더 세분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시점이 1981년입니다.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면서 그만큼 뭐랄까요, 주택에 대한 투자 의욕이 많이 이제 저감이 됐죠. 자, 그렇지만 이제 노태우 정권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런 의식이 좀 소멸되는 시기였습니다. 소멸되는 시기에서, 자, 우리가 노태우 정부 하면은 일기 신도시에서 200만 원 공급, 이런 공약을 가지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상계동, 서울 같으면 상계동이라든지 일기 신도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88 올림픽 성공 개최로 인해서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면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올랐고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조정받는 기기가 이제 있었죠. 자, 그래서 어떤 2.3배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도에 의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 하락이 왔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저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약 10년 정도 소요됐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쭉 거의 침체기였습니다. 침체기에다가 끝에 가서 쭉 올라줍니다. 이 끝에 가서 좀 올라주는 것은 이제 전세가 상승이 좀 미뤄졌던 요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의 어떤 침체기가 이렇게 지속됐던 것은 자, 일기 신도시가 4년 동안에 계속 입주로 인해서 공급량이 충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서도 이 3년간 전세 가격이 쭉 상승하면서 이 시점에서 이만큼 끌어올려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폭락기가 다시 옵니다. 이 폭락기가 오는 것은 이제 IMF 사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그 기간은 한 1년 정도로 상당히 짧았다. 그런데 이 IMF 사태를 갖다가 우리들이 흔히 이제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즉, 아파트 팔고 빌라로 이사 가던 그런 시기였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어떤 실직이라든지 자영업자 부도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는 상당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정권이죠. 그래서 자, 짧은 기간 안에 극복을 합니다. IMF 사태를 극복을 하고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의 어떤 하락 기간만 있었지 바로 신속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2차 상승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입주량 가다로 상승이 제한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2001년부터 2003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급등을 합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침체됐던 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정부죠. 노무현 정권에서는 초반에 약간 주춤합니다. 초반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그대로 입주량이 많았던 시기라서 좀 주춤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2004년에 우리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종부세가 도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잠시 주춤을 하다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매매 가격도 좀 하락이 됐고요. 또 전세 가격도 같이 동반 하락했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점부터는 또 이제 가파르게 아주 오르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3차 상승입니다. 3차 상승기. 자, 이때는 2005년부터 2006년 말 그대로 폭등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고요. 우리가 뉴스를 틀면은 항상 버블 세븐제기라는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있도록 아주 급등했던 시기입니다. 자, 즉 어떤 규제가 굉장히 강했음에도 어떤 시장 논리를 이기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 이 근방에 조금 다소 안정을 합니다만은 이때도 소형 주택은 올랐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와가지고는요, 국제 금융위기 사태로 인해서
짧은 기간 폭락을 합니다. 한 6개월간 폭락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로 또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지만은 다시 아주 긴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그 침체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인데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낮게 공급을 했던 시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요. 세곡지구나 내곡지구에서 30평대를 3억 중반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서울 기름 뉴타운이나 관악구 신림동 같은 경우도 한 5억 5천 가던 시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이렇게 낮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 시세가 형성돼 있던 그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맥을 못 추고 이게 하락으로 접어들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금자리 주택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과감하게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어떤 공급 원가를 낮췄던 원인이 하나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권 돌아가지고요. 자, 박근혜 정권 돌아가지고 이런 보금자리 주택의 어떤 후폭풍이 계속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규제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 사라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 기조까지 같이 됐죠. 그래서 2016년 말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고점 회복을 하고 지금 이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2016 시점에도 사실은 중대형 아파트는 전 고점을 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 현재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당선 직전부터 급등 징조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좀 기울기는 좀 완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워낙 침체기가 길다 보니까 침체기 거기에 대한 반등으로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반등에 의해서 계속 올랐던 거고요. 자, 파리 대책이 나왔죠, 작년에. 그리고 나서 한 2개월간 주춤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런 급등 사태를 빚고 있죠. 자, 오늘 지금 발표될 대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대책이 나온다 해도 한두 달 정도 관망세가 있다가 다시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 한계는 뭐냐? 공급을 어떻게 늘릴 거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과 향후 발표될 공급 대책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몇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락기는 짧았다. 침체기는 뭔가 입주량 과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 외에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향후 전망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